네, 경제는 김호빈 시작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님이 좀 건강에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득이 함께하지 못했고요. 오늘 또 이제 특별히 좀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아주 특별히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아주 좀 귀한 말씀 좀 경청하려고 모셨는데요. 아마 딱 우리 한문도 교수님 소개하는 순간에 오늘의 주제를 아마 우리 촌철님들이 다 아셨을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를 한번 좀 종합 점검을 해보자. 네. 오늘 이런 취지로 교수님을 모셨고요. 또 마침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어요. 예, 관련해서 이제 평가까지 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한번 좀 총평 삼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계속 뉴스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 거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추세로 좀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원래 뉴스 보도가 좀 많이 안 나서 그런데 정확히 데이터상으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돼가지고요. 올 1월부터 이미 서울 25개구 중에 한 반 이상이 하락세로 다 접어들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이슈가 서초, 강남, 강남 3구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강남 3구가 한 2달 전까지 좀 버텼기 때문에 뉴스 보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힘드셨지만 저같이 좀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 당시만 해도 한두 달만 해도 한 20개구 정도가 다 하락이었습니다. 전세구, 매매구. 근데 서초, 강남, 송파가 버티다 송파가 완전히 꺾였고 두세 달 전에. 그다음에 강남이 꺾였고 드디어 8월 셋째 주에 서초도 꺾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25개구가 전부 다 매매 전부 하락. 전세도 다 하락인데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하락폭이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더 중요합니다. 오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되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하락 별로 안 했잖아요, 아직. 지금 하락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소유주나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이고, 그렇지요. 객관적인 무주택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간의 기별도 안 간다 그러네. 그런 수준인 거고, 저같이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빠질 폭이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이제 한 10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근데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2, 3년 정도는 충분히 이게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도 그렇고 부동산 자체의 어떤 내재된 변수들도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홍기빈 소장님은 자가 소유자이십니까? 새빵 사례하십니까? 자가 소유긴 한데 대출이 무지 많습니다. 아이고. 그럼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시죠. 고정으로 그렇죠. 대출 받으신 거 아니시고? 지금 당분간은 고정이에요. 다행이시네요. 아무튼 이 집값 하락을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가 소유자로서.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내려갈 때 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오를 때가 사실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고요. 2010년대 후반기에 전 세계가 다 올랐었어요. 그랬다면서요? 특히 미국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한 나라의 추세가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인 어떤 부동산 저거였는데 이게 부동산이 자산 시장으로서의 부동산 시장도 이 주기가 있거든요. 주기가 있고 그래서 한 작년 정도부터 미국도 그렇고 저희 내려가는 추세로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체적인 흐름상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문도 교수님이 작년 가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작년 가을이면 문재인 누가 정권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네? 주어는 없는데 대통령 본인이요? 윤석열 정부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내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걸 남의 치적을 갖다가 자기 치적인 것처럼 그런 거는 대통령의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호하시네요, 교수님.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인데 그걸 요즘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코스프레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분들이 특히 심한 것 같고 뻔뻔하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냥 일조한다는 표현을 했으면 더 좋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현 정부에서 계속 어떤 그 정책적으로 신호를 줬고 그게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하락 추세로 갔던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자평을 하던데. 더 뻔뻔하시네 그분은. 네, 그건 더 당혹스러운데 그 내려갈도록 한다라고 하는 신호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 아마 교수님께서 더 이제 더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음. 일단 LTV 80% 풀었잖아요. 그 내려가는 정책이 아니죠. 대출을 완화해가지고 집값이 내려가는 역사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이제 최초 구입자 얘기하는 거죠. 네, 최초 구입자도 모든 유효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집값을 떠받치는 수요가 발생하는 거를 던져놨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역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임대를 놓은 분들이 사실 임대료가 금리 인상과 함께 이거 잘 생각하실 게 뭐냐면 우리 임대료가 전세 가격이 왜 내려갔냐면요.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이 좀 많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율이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대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보니까 2018년 19년부터요. 주택가에 막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대출을 다 받으셨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2년 차이던 20년도 이때쯤에 또 대출을 더 받으신 거예요. 또 올랐으니까. 근데 그 비율이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신규 계약하는 분들 중에 70%, 이 경기도는 80%가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때 많아요? 대출을 받으실 때 그래서 집값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여유 있게 받았겠어요? 최대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좀 더 자꾸 오르는 추세니까. 그렇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번에 뭐 전세대라는 시점이 왔는데 딱 보니까 금리가 2배가 됐잖아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난 거죠. 그럼 자기가 생활비에 뭐 한 30% DSR 기준에서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60% 되면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월세나 다운사이징을 한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냉장에 보니까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 금리는 2년 동안 고정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앞으로 오를 추세인데 보니까 이거 점점 올라가면 그럼 월세가 지금 더 싼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의 아파트의 월세 물량이 많이 있었고 그때 수준이 2%에서 2.5% 수준이에요. 근데 전세대출 금리는 4%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글로 가죠.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월세로. 그러니까 시장 원리로 해서 간 것이지 어떤 정책의 요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도리어 5%를 올리면 상생 임대인 제도라 그래가지고 투자했던 갭투자자분들이나 1주택 갭투자분들이 임대를 놨다가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면 초과에 처했는데 그걸 이번에 풀어줬죠. 임대인 정책을 하면서. 풀어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5%만 올리고 양도세를 2년 뒤에 비과세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뭐 제가 보니까 최소 3천에서 한 1억 정도 돼요. 혜택을 보는 게.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고 싶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장에서 벌어지냐면 그냥 내가 돈을 이사비를 이사 가지 뭐 이런 거 뭐 걸리게 되고 막 계약금 있으면 내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냥 살아라.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5%를 올리겠다고 하면은 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5%도 부담된다 나가겠다 이러면 주위를 보니까 이 값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은 뭐냐면 아주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전월세 대란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 얘기. 그 저는 봄부터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월세랑 계산해 보니까 월세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 월세 전세 대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8월이면 8월 달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러. 그렇죠. 그러면 4월, 5월, 6월에 계약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4월, 5월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팩트가 그쪽이 아니구나. 시장 수요 공급의 논리와 가격의 논리로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죠. 부담을 넘어서는 주택 가격과 임대 가격이 하향 조정이 돼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냥 정상적인 시장 사이클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저 아까 뭐 드렸던 말씀인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잡기 위한 사인을 보냈다라는 건 좀 당혹스러운데 우선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LTV 80% 같은 경우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측면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향으로 보자면은 분명히 수요를 늘리는
주택 수요를 갖다가 늘리는 정책을 했던 거고요.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죠. 예. 컨트리에서는. 그다음에 지난번 그 부동산 대책 때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유리하도록 한 방향으로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든 걸 가지고 집값 하락의 어떤 저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추세를 보게 되면 이미 올해 초부터 좀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한계에 왔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팽배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국면이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지금 전세하고 월세 그 역전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지금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그 정책 요인보다는 시장 요인이 거의 지배적이었고 그럼 그 시장 요인 중에서 핵심은 역시 금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마중물이라 그래야 될까요? 기름을 부은 경이 되겠죠. 그렇잖아도 옮기려고 하던 차에 금리가 오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단호하게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 됐다. 나는 다운사이징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시장에 바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한다면 오로지 시장 요인만 놓고 본다면. 예, 지금 금리가 지금 앞으로 더 오르지 않습니까? 뭐 일단 9월달 CPI가 8월 CPI죠.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또 뭐 미국이 8% 수준 유지하면 미국 무조건 0.7로 9월달에 올릴 거고 한은은 지금 내일 모레인가 25일날 또 저는 개인적으로 0.5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0.25 그거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0.25를 했다는 건 올리겠다는 신호인데 바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미국이 또 0.5나 0.75를 치면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무조건 0.75잖아요. 그러면 이거 경제까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금리 올린다는 걸 이미 시민들이 다 알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은행들에서 어떻게든 대출을 갚으려고 이제 수요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유죄를 하고 은행 직원들이 텔레마케팅을 한답니다. 지금 실제로. 아 대출 계속 대출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묘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시민들이 이제 샤프해진 거죠. 지금은 일단 부채를 줄여야겠다. 이런 게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옛날처럼 무슨 60,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장을 접한다 이런 거는 착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미 금융위원회나 이쪽도 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선거 공약 때문에 정책을 아까 말씀 주신 다주택자 쪽에 조금 유리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조심스럽게 막 던지려고 애를 쓰는 흔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의도성이나 방향성이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냥 냉정하게 대통령께서 국민을 섬긴다고 했으니 국민을 섬기는 게 뭔지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그 주위에 잿밥이라 해야 되나요? 다른 쪽에 너무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대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전청약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공급을 언제 막 10만 원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스케줄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청약제도는 개편한다는데 그 얘기는 또 쏙 빠졌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빠지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이 종합 대책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네네. 며칠 전에 했던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구체 방안은 다 빠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큰 그림만 있고? 시장에서 지금 수요자들이 원하던 내용은 없죠. 그냥. 원하던 게 뭔데요? 뭐 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좀 더 풍부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그 지금 재건축 규제를 풀어가지고 뭐 그 굉장히 그 많은 27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저는 그 보면서 이명박 정부 때 그 뉴타운이 생각이 났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구만 지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재건축이나 이게 되려면은 제일 어려운 거는 주민들 동의랑 그다음에 건설사나 시공사 등과의 뭐 결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공사라 이 재건축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규제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들이 없어요. 없고 지금 지구만 지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벌어졌던 일이 그 뉴타운을 갖다가 서울 곳곳에 지정을 했었잖아요. 엄청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만 엄청나고 동네 사람들 다 그냥 원수돼 버리고 그 다음에 일은 진척이 안 되고 그래갖고 흐지부지 되잖아요. 나중에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해제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예, 그게 이제 부작용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는 그 약속을 하면은 그리고 일단 지금 이거를 약속을 하면은 이걸 풀겠다 그러면 이게 실제
이게 집이 공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년, 7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적게 잡아도. 그럼 6년, 7년 후에 공급할 정책으로서 이걸 하려면은 최대한 시간을 땡길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선언적으로 펑 이걸 풀어가지고 몇백만 호를 더 주겠다. 이 말밖에는 저는 읽은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정확히 보시는데 제가 좀 첨언하자면 네. 재건축 재개발은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그 과정들 중에 서로 뭐 불화가 생겨나 이러면 시간이 한 2, 3년 지연되는 건 뭐 순식간입니다. 둔천중원도 지금 지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 한 4에서 5만 호를 공급하는 형태예요. 지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정만 했다고 진도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서울의 적정 물량이 지금 3만 호예요. 입주 물량이. 그럼 3만 호를 지금 짓지도 않고 공급량은 없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스매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짓는 것보다 부시는 게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장에? 왜곡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말씀 주신 대로 로드맵을 정확히 짜야 되는 거예요. 아,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재건축의 일시적인 멸실은 시장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니 그렇죠. 순환 개발 기본이 그렇죠. 원칙이거든요. 순환 그렇죠. 개발이 재건축 그렇죠. 개발은 그렇죠. 이미 다 룰이 다 잡혀 있어요. 네.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한마디 없이 네. 그냥 5만 호 정도를 막 뭐 폭발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신호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은 그걸 활용을 하겠죠. 이거 5만 원 멸실되면 서울에 들어갈 집이 없어. 지금 사 투자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5만 호가 부셔지면 7만 호가 들어야 되는 거죠. 공급량을 생각하면. 그렇죠. 5만 원 부셔진 거고 2만 호가 더 공급이 되니까 그 룰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허황된 이제 대책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또 공공택지 부분도 보면은 신속하게 시민들이나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을 공급하려면 빨리 앞쪽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택지는 다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또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은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법도 고쳐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태산인데 그거를 앞에다 내놓고 민간을 앞에다 내고 공공택지는 어떤 형태냐 90만 원, 한 88만 원 돼요. 90만 원인데 임기가 지금 2027년 2월이면 거의 끝나잖아요. 4월에 선거라니까. 그러니까 2027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2, 23, 24, 3년하고 25, 26, 27년 3개를 나눠가지고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30만 원은 22년 올해 지금 하고 23년, 24년 3년 안에 30만 원을 공급하고요. 나머지 60만 원을 25, 26, 27이에요. 근데 27은 거의 안 하잖아요, 일을. 다음 대통령이잖아요. 2년 동안에다 뒤에다 다 밀어놓은 거예요. 공급할 거를. 이게 무슨 이게 정상적인 그러면 행동입니까? 그때 가서 그게 허공으로 붕 떠버릴 수도 있다. 아, 그럼요. 뭐 정치 얘기 나오고 선거 얘기 나오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넘어가고 근데 결론은 의지가 있다라면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야죠. 그래서 해두고 늦어지면 뒤로 미뤄질 정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정책 의도가 너무 이건 좀 잘못된 방향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제가 드린 말씀을 시청자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 택지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그죠? 빨리빨리 앞쪽에다가 사전 청약을 하고 이래서 시장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왜 뒤로 다 밀어놔요? 택지까지 있는데. 네, 그 뒤에도 또 2027년도는 근무도 거의 안 하잖아요, 일을. 정치 때문에. 그러면 2년 동안에 60만 원을 하고 3년 동안 30만 원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 정부는 조금 시민단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비판하고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중에 가서 더 이제 문제가 될 소지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하나 좀 따로 떼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그 폭우 피해가 있은 다음에 반지하방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앞으로 20년 동안에 반지하방에서 살지 않도록 하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냥 립서비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요? 그분의 주거 환경이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없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태가 또 이상한 게 일기 신도시 그 대책도 보면요. 만약에 일기 신도시 내 집은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그 지금 활성화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순간에 뭐 10,000세대 5,000세대가 부셔지면 다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발상이 뭐였냐면 3기 신도시 택지에다가 이주 주거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 피난민 주거지도 아니고. 그럼 사시던 분들이 그 3기 신도시 이주 지역으로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기 신도시 재정 계획은 좀 이따 따로 한번 여쭤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아니 이분이 거기서 생활 근거지가 거기고 아기가 있으면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공공임대가 저기 뭐
30분 거리 있으면 글로 보낼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 편피적인 발상이었고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그 문제가 생긴 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차근차근 해도 되는데 굳이 뭐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 특성이 뭐냐. 일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안에 구체성이 없어요. 그런 형태가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땐 전면 다 수정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형태로 뭐 필로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지 지금처럼 거기 있는 분들이 안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대책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설령 간다 하더라도 그 집주인 입장에서 또 새 넣어버리면 뭐 결국은 도돌이표잖아요. 그 집주인은 또 세를 못 넣게 하고 거기 창고로 쓰고. 아니 근데 저는 그 비용만큼 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창고나 뭐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게 현실성 있는 전혀 없죠.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해서 조금 하나 덧붙일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 보면서 지금 한숨이 나왔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그 생활근거지라고 하는 그 표현 쓰셨는데요. 이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이게 각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사를 가거나 근거지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새로이 적응하고 이걸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 주변 사람들과의 친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실제 생활비의 부족분을 채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 근처에 이를테면 제가 어느 동네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좀 힘드신 분들 사는 동네에 가보면은 나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70, 80 들었는데도 계속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왜 못 움직이냐면은 이분들을 움직이면은 당장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생활근거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갖다가 갑자기 띄어서 그 딴 데 있는 무슨 아파트에다가 집어넣는다 갑자기 이거는 사실 거의 죽으란 얘기랑 똑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들 반지하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위한 정책을 생각을 한다면은 생활근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처음부터 풀어야 되는 문제를 차근차근 해나가기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탁상 행정이군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게. 자,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여기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그 뭐 얼마 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막 그런 상황인데 그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신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토부 발표로 보면 2024년에 뭐 이거를 이제 뭐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래갖고 이거 말 바꾼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오해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부가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일기 신도시가 5군데잖아요. 네. 5군데인데 분당 주민만 설문조사를 살짝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집을 더 올려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요. 일단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정책에 공약에 넣은 거예요. 넣어 가지고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내부를 들여다보니 이거는 뭐 부동산을 좀 오래 한 분들이나 도시계획 학자들은 다 아십니다. 일단 분당은요. 전 세계에서 추구하던 이상적인 도시의 형태가 뭐 에베네드 하워즈라는 분이 계신데 전원도시라고 아주 쾌적한 자족도시인 거예요. 그 형태와 미국의 그 유명한 학자인 페리의 근른지구 주구 이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학교를 차가 없는 데를 다닌다든지 동선 확보 이런 게 다 그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게 일기 신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완벽하게 살기 좋은 동네예요. 조경 부분도 그렇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단지 뭐냐면 지하 주차장을 안 만든 바람에 그렇죠. 차가 갑자기 늘어서 우리나라 발전하면서 주차 문제하고 구조가 지금은 동선과 개방형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약간 보수적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구분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내부 구조가 좀 예전식인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났잖아요. 건물만 고치면 그렇죠. 돼요. 건물만. 네. 그럼 완벽한 도시인 거예요. 퍼펙트하게. 그러면 그것만 해서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나온 거죠. 그 리모델링이 나와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세 층을 더 지면 세 층을 분양을 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건축비를 보태서 새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는 완벽해요. 왜냐하면 성숙시라 그래서 20, 30년이 됐으니까 모든 뭐 조경이나 식재나 모든 뭐 기반 시설이 다 완전히 세팅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판교 있고 서울이 있기 때문에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분당이.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의 용적률을 유지하거나 조금만 올린 상태로 지어지면
더 살기 좋겠죠. 네. 서울보다도. 네. 그런 도시를 갖다 만약에 300% 올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하수도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169%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저 먹는 물의 양도 또 우리가 저 배설하는 양도 다 배관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들면 어떻게 돼요? 배관이 그 수용을 그렇죠. 못하니까 네. 배관을 새로 고쳐야 되는데 그게 다 땅속에 있잖아요. 다 들어엎어야 도로를 되는 다 거네. 들어엎어야 되니까. 그래서 표현이 이번에 재창조 수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건 넣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난리겠거든요. 그렇죠. 왜? 다 해가지고 늘어나는 집수가 10만이에요. 왜 그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렇죠. 거기서 그 10만을 하는 거 그냥 그린벨트 풀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다 알아요. 당국자들도. 그런데 이미 말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딩을 정확히 보면은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예.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 수립까지 썼으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뒤에 예정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정.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깊게 봤어요. 이걸 왜 예정을 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구나. 왜 용역을 하고 맞춰서. 그리고 또 2024년이잖아요. 총선 때 표를 의식하고 이건 뭐 시민들도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을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보통 4년에서 7년 걸리거든요. 그걸 2년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다 알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총선만 넘어가면 그다음에 흐지부지 돼도 된다. 네, 이런 그럴 건가요? 가능성이 높은 거죠. 2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분당 주민들 자체도 34%가 그냥 우리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고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의 단지의 특성은 뭐냐. 외지인들이 투자한 데가 많은 데예요. 아하. 주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그냥 왜냐하면 300% 늘려도요. 100% 부분을 반씩 나눠갔잖아요. 나라 공공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땅도 나중에 그만큼 공공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시를 뒤집고 법을 고치고 하려면 15년 걸리거든요. 리모델링은 3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딜레마가 터져서 지금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도 다.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머리가 터질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분당 판교 지역이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분당도 분당인데 거기에 재밌어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행정구역으로 보면 판교라는 게 일개 동인데 지금 판교가 워낙 이 산업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폭발을 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판교 쪽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낮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높고 수요도 많고 그런데 이 분당 이쪽이 구축이잖아요. 지은 지 한 30년 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 판교 분당 쪽에 합리적인 주택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들이 많아요. 이 그린벨트들 이 부분들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 판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산업이 번창할 것이고 테크노밸리가 생기기 때문에 포괄적인 도시계획으로 택지를 마련하는 게 맞는 방향인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분당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 탄천 옆에 두고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구축이라는 이유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그 주민들의 요구를 받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무리스러운 얘기가 생긴 것 같은데 순리적으로 보자면은 판교 전체의 도시계획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 거기다 이게 주민들이 리모델링 하면 이제 건축비가 좀 보존되니까 리모델링 가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 정부의 그 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지 이 무리하게 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정책 요인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잘못 잡았죠. 아니면 내용이 없거나 그래서 결국은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무슨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의지라든가 방향의 일관성 같은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어느 만큼 시리어스한 거냐.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시장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게 쉽게 그 의도대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시장 요인 따로 정책 요인 따로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종합을 하면 시장 흐름이 이렇게 이제 잡혔는데 그러면 이 정책 요인들이 시장 요인과 결합을 하면 지금 어떤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우왕좌왕이죠. 네 글자로 하면. 그래요?
정책의 방향도 알고 시민들의 방향도 아는데 답을 명확하게 찾으려는 거는 아까 우리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게 원안이잖아요, 사실. 효율적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개발 사업, 도시계획 개발 사업에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당 주민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리모델링 하거나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국가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대한민국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건 정부가 주도하잖아요. 네. 그 세금을 왜 내나요? 거둔 세금으로 도시계획을 리딩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철도 외에는 도로도 이제 도시와 도시를 잇는 거 외에는 기존 도심이나 이런 데 도시계획은 전부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부 체납을 해요. 전 세계에서 이거 좀 쑥스러운 면이 안 쓰는 행태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왜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 정책적인 개념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지. 이게 지금 말씀 주신 지금 벌써 대화 자체도 정치적 개념하고 정책적 개념에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슬픈 거잖아요. 이거 원래 국가가 할 일을 갖다 방기하고 있는 건 똑같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 공청회도 뭐 제대로 열지도 않았고 그런 과정들의 어떤 일련의 시스템이 전혀 우리는 아직도 안 잡혔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 문제들 접할 때 자꾸 그 표계산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국민 섬긴다는 대통령의 말을 따라서 한다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앵커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냥 국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정책이나 정치를 한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필요도 없는 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을 거라 좀 바라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칭 우리가 대선 때가 되면 뭐 기본이 300만 원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 좀 질러라 이런 거죠. 그럼요. 아유. 예, 혼란만 낳고 예. 저는 이런 걸 좀 추가하고 싶은데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의제로 안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기후 위기 대응으로 해서 도시 주택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도시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탄소 배출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 감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건물 부분인데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열이 빠져나간다든가. 그래서 유럽 같은 곳에서는 거의 모든 가옥이나 주택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엄청난 재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상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5, 6년짜리, 7년짜리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의 모습이 바뀌고 주택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공공기관 건물 보면 다 외벽이 유리고 뭐 그렇더만.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이제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방향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방향은 이제 학교라든가 공공 건물 같은 것부터 이제 생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 공공 건물 자체가 유리로 외벽을 덮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공공 건물이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니 뭐 답 나왔지 뭐.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이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도시계획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할 적에는 반드시 기후 위기와 탄소 배출 문제를 감안해야 되는 그걸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번에 이걸 보면서 주택 공급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 정책이 계속 뭐냐면 주택 가격하고만 연결시키는데요. 맞아요. 주택 시장은 전문가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수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사회주택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몸 눕힐 곳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질 좋은 집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거를 하고 이제 주거 시장의 실수요자들이 있고 제일 위쪽에는 자산시장 개념이죠. 집값이 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성격이 다른 시장들이에요. 물론 칼같이 구별되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주택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대책으로 공급을 한다고 그럴 적에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얘기만 하면은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수요에 맞춘 것인지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런데 이게 이게 시장에서 이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계속 첫 번째 서민주택 같은 부분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그러는데 좀 실질적으로 정말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좀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문두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로 가고 있고 안정으로 가고 있다고 치는데
정책 요인에서 뭔가 이걸 교란을 해가지고 다시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가격을 다시 유턴해갖고 올리게 한다는 이런 위험성도 지금 남아있다고 봅니까? 벌써 이제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그래요? 예. 이번 정부가 좀 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자산가가 좀 많은 어떤 정당이 이런 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혀 일반인들은 캐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내면에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사가 들어갔는데 가로치고 이익 상한제를 넣어놨잖아요. 의도는 민간이 공급에 참여를 해서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뜻인데 벌써 이득에 대한 개념을 넣어놨잖아요. 따로 민간 기업사에 제한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의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고 민간이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수익 배분을 어떻게 이걸 잡았다라면 그런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지들의 문제들을 항상 모든 지금 12개 사안이 다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리츠 개목이 들어가는데요. 기억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뉴스테이라 그래서 뉴스테이 있었죠. 자기 자본금 6%에서 10%만 갖고 집 다 짓고 공사비 받고 나중에 감정가대로 10년 임대료로 다 캐시플로우 만들고 마지막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 수익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에 지분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정부의 리츠 자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돈을 가지고 기업에 몰아준 형태 때문에 난리가 나서 바꾼 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인데 그게 요번에 슬며시도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죠. 이걸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적만 바깥에 마지막 결과만 보이지 안에 어떤 형태로 이게 진행될지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 드릴게요. 그 리츠 자금을 국민 리츠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한테 쉐어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LH에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걸 제가 여러 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꼭 한두 개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부의 어떤 형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일부러 왜곡시키려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럼 공급의 양을 갖다가 후반부에 밀어놓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일련의 어떤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기 때문에 100% 이 정부는 믿을 수 없지만 다만 공공택지는 이미 벌써 다 지정이 되고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외에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시장 상황인 것을 인지하심에도 다행스러운 건 경제 상황이 정부가 우리 MB 정부 때 엄청 띄우려고 애를 써도 집값이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급량이 이렇게 또 확 늘지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하니까 좀 다 아까 저 말씀 주셨잖아요. 지정만 하지 그러니까. 집은 안 나오거든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나 빨리 하면 되는데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아니라 더 진행하니까 깝깝해지네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하던 거나 잘해서 빨리 앞쪽에다 배분을 하면 시장이 저절로 안정되는데 막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 그릇만 다 늘어놓은 거죠. 반찬은 없고 먹을 반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당장 접할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부동산 그렇네요. 아무튼 말만 많고 내실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경제는 김우빈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